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합니다. 가을이 조금씩 무르익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이 시기에는 논밭에 가을거지가 한창이죠. 호박꼬지, 박꼬지, 고구마 순, 거두어서 말려서 겨우내 먹을 수 있는 묵은 나물 이 즈음에 준비를 한다고 하죠. 또 이 즈음에 새로 수확한 햅쌀에 잡곡을 섞어서 먹으면 달달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밥맛이 꿀맛이다 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밥 먹고 싶네요. 오늘 추분입니다. 꿀맛 같은 밥맛도 즐겨보시고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주말에 꿀 재미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깊어가는 가을 숲 여행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집값 상승이 주 요인이 되면서 각 가정마다 많은 대출로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도시가구의 부채뿐 아니라 농가 부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농협과 축협의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서 강제 집행한 금액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농사 짓는 것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워졌는데 농자재 값이 폭등하는 상황까지 이중고에 시달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농가 부채 증가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최근에 전국 농가의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데요. 농축협 강제 집행 금액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협과 축협 조합원인 농민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또 생활비를 쓰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갚지 못해서 농축협이 강제 집행, 그러니까 경매라든가 압류라든가 가압류를 하는 금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넘어선 건데요. 네. 그만큼 농가 부채가 심각하다는 말인 거죠. 이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지난 21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의 조합원 대출금 회수 강제 집행 금액은 1,106억 원입니다. 2017년 강제 집행 금액 615억 원과 비교하면 한 2배가량 늘어난 금액이고요. 강제 집행 액수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지난 2019년과 2021년 특히 증가세가 더 커졌습니다. 2019년에는 전년 600억 원대에서 900억 원대로 뛰었고요. 2021년에는 2020년 9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로 강제 집행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참고로 농가 부채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2,600만 원에서 2,700만 원대를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그러던 것이 2018년에는 3,326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서 2020년에는 3,758만 원, 2021년에는 3,659만 원이 됐습니다. 농축협 대출금의 강제 집행 전체 규모를 봤는데요. 지역별 현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역별 농축협 강제 집행 현황은요. 최근 5년 6개월간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지역의 강제 집행 금액이 98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남이 756억 원, 경북이 731억 원, 또 경남이 590억 원, 충남이 426억 원, 전북 410억 원 순서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호당 농가
부채가 3,659만 원이거든요. 네. 이 부채 용도별로 좀 따져보면 순수한 농업용 부채가 38%입니다. 지난 2018년 농업용 부채가 41%였는데요. 네.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 있고요. 농업용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 가계용 부채, 그다음이 겸업용 부채입니다. 대출 기간별로 따져보면 좀 더 걱정스러운데요. 네. 사채가 13.2%로 2018년 9.2%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채를 끌어다 쓰는 농가도 늘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 농민분들은 본업이 농사인데 예, 이 맞습니다. 농업용 대출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점이나 특히나 이제 사채가 늘어난다. 이게 모두 농가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걸 읽을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해 강제 집행 금액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는 점부터 이 불안한 농가 경제를 엿볼 수 있는데요. 네. 결국 농업소득 감소와 농가 경제 악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부터 쌀값 폭락과 이 농자재값 폭등이 중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농가소득 발표하잖아요. 예. 최근에 농가소득이 늘어났다라고 조사됐는데 그런 자료만 가지고 농가 경제를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네. 지난 4월 28일 통계청이 2021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평균 4,7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나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참고자료를 발표하면서 전년보다 6.1%나 농가소득이 늘어난 요인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급이 안정되고 또 농촌 관광이 회복돼서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제목과 부제목을 뽑았습니다. 말하자면 농가 형편이 크게 나아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농축협의 강제 집행 규모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요. 또 많이 늘어난 농가 소득이 평균 4,776만 원인데 이 농가 경제의 핵심인 농업소득은 1,196만 1,000원입니다.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업인 농사 외에 부업 등을 통해서 농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 또 농사를 지어서 한 달에 평균 100만 원을 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농가 부채가 점점 더 심각해진 이유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원인은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농업 생산비는 상승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농산물 가격은 물가 관리 명목으로 정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은 없습니다. 지난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에서 펴낸 보고서에 농업 생산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요 양념채 소류인 고추의 생산비를 보면 2019년 고추 생산비가 시바르당 349만 원인데 이 금액은 2010년 생산비보다 83% 상승한 것입니다.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이 노동비와 종묘비였습니다. 고추뿐만이 아니라 양파와 마늘의 생산비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양파 생산비는 2019년에 253만 원으로 2010년 대비 78% 상승했고요. 네. 마늘은 335만 원으로 2010년 대비 85% 상승했다고 합니다. 생산비가 10년 만에 100% 가까이 올랐다면 제조업에서는 생산되는 물품도 비슷하게 오르는 것이 일반적 가격 산정 체계일 텐데 네. 농산물 값은 수십 년째 동일합니다. 농가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고 또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사실 생산비가 2배나 올랐는데 농산물 값이 제자리라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밥상 물가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생산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정책 그리고 농가의 소득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텐데요. 현실은 국가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 분야 예산 비중이 3%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농가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선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농가의 채산성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청년 농민 유입 정책도 이런 농가 소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값도 이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하는데요. 코로나19, 기후위기, 또 전쟁 등을 겪으면서 식량 안보가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정작 주식인 쌀값이 폭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2019년까지만 해도 쌀에는 목표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 값에 준하게 정책을 펴왔고 네. 혹여 목표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제 가격과 목표 가격 차액의 85%까지는 보전을 해주는 변동직불제가 가동됐거든요. 그런데 변동직불제는 2020년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사라졌고 또 그 역할을 맡긴 게 시장격리제였습니다. 네. 하지만 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현재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에서 가장 많이 심는 쌀농업의 가격 안정 장치가 사라진 것도 이 농가 소득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법과 제도도 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농업 정책이 농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국회 활동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지난 1년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농축협 강제집행 현황 자료도 신정훈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서 배포한 건데요. 신정훈 의원은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의 분석 자료는 2021년인데요. 올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강제집행 직전까지 내몰려 있는 농가들도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올해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축산업을 하는 농민 모두 생산비 부담이 커졌고 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시설 재배를 하는 농가도 참 많아졌는데요. 지난 6월에 이 농자재 값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2년 전 충남에서 하우스 제작 견적을 받은 게 한 동에 900만 원이었는데 다시 견적을 받아보니 1,8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글쎄 2배로 비용이 오른 거죠. 네. 정부가 이런 농촌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하고요. 농사가 더 이상 극한 직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 연방준비제도 금리를 또다시 크게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2.25에서 2.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로 올랐고요. 이것은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연준의 이번 조치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를 크게 웃돌게 됐는데요. 우리 기준금리는 현재 2.25%입니다. 이에 결국 한국은행도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을 시사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빅스텝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이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빅스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건데요. 네. 이창용 총재는 지난 수개월간의 사전 예고 지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최종 금리가 전제 조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도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5원 오른 달러당 1,409.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1,410원까지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마지막으로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이었습니다. 또한 어제 코스피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4.9포인트 내린 2332.31의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3.48포인트 내린 751.41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이어갔는데 개인이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잠시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번 미국 순방 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두 정상의 만남은 잠깐의 환담이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 두 정상은 48초간 인사를 나누었고요. 이어 바이든 대통령 부부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도 두 정상은 짧은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라고 밝혔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환담을 마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현장을 함께 빠져나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 의회를 향해 욕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를 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공개적인 발언은 아니었고 한국말이었지만 이 주변에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일행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외신 보도로 이어졌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국가 참사, 막말 사고 외교라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기치 못한 악재에 하루 종일 곤혹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고요. 그러면서 이 발언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동맹을 이간시키는 국익 자회행위라고 했고, 이 비속어의 대상이 우리 국회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속어 발언 논란,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설명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민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현역 의원에게는 이례적인 중형인데요. 예. 이 법원은 정찬민 의원이 먼저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네, 어제 오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이를 흡입한 노동자 14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또 오후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 30여 명이 추가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모두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오전 10시 47분쯤 발생을 했는데요. 누출된 가스가 인화성 액체인 사이클로헥산입니다. 이 사이클로헥산은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로 인체의 크기에 유해하진 않지만 이 공기와 섞이면 폭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공장의 고무 생산 라인 밸브에서 새어나온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것은 화학물질 배관 변경 과정에서 밸브가 제대로 잠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낙동강 녹조에 있는 독성 물질이 인근 주택가에서 검출이 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낙동강 주변의 공원, 주택가 등지의 공기에서 이 발암성 물질인 녹조 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녹조에서 발생한 독소가 미세먼지 크기의 공기를 타고 날아다녔다라는 건데요. 네. 이 낙동강 물, 그리고 이 물로 재배한 농작물, 그리고 수돗물에서는 이 녹조 독소가 검출된 적이 있었는데 이 공기를 통해서 널리 퍼진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주변 공기를 여러 곳에서 채집해 분석한 결과 이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낙동강 기슭에서 직선거리로 1.17km나 떨어진 부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도 세제곱미터당 1.88 나노그램이 채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다만 이 정도 검출량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이 국내에 기준치가 없어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비교 사례는 있는데요.
미국에서 2015년 뉴햄프셔주 강 주변 공기에서 이 세제곱미터당 0.384 나노그램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엔 그보다 18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조사를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서울교통공사가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네,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영무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자 이달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 주간으로 선포하며 본사와 시청역, 차량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 한 곳에 설치된 분향소에 이 유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통상 범죄 피해자의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서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데 이에 유족 측이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전체 분향소에서 위패를 내렸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측은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의 대처가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네. 그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여성 직원의 당직 근무를 줄이겠다라는 다소 황당한 대책을 내놨었고요. 또 사건 발생 직후에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라며 이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재산을 숨기는 방법 정말 천태만상이었다라고 하는군요. 네, 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체납자를 추적해서 1조 2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올해 하반기에도 특히 400여 명을 추려서 집중 추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국세청이 밝힌 이들의 재산 은닉 행태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수도권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했던 50대 남성은 매출을 속여오던 이 금 거래소를 폐업한 뒤 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소유로 돌려놓고 이 100억대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에 국세청이 찾으러 가보니 이 남의 이름으로 된 집안 곳곳에서 은괴, 귀금속, 현금 등이 쏟아져 나왔고요. 심지어 차 트렁크에 금고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도 돈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예. 이 세무조사를 받던 중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서류상 이혼까지 한 40대 남성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 배우자 명의의 새 회사에 출퇴근을 하다가 한 달간 잠복한 국세청에 꼬리를 밟혔습니다. 이 사람은 직원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금고를 만들어서 돈을 숨겼는데 네. 무려 14억 원이 5만 원권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면서 이들이 빼돌린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009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8천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4만여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428명으로 전날보다 70명 가까이 줄었고요. 사망자는 59명으로 전날과 같은 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중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엇갈려서 추가 논의를 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릴 텐데 한국의 벽이라는 별명에서 이제 세계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 유럽 축구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네요. 네, 이탈리아 프로축구 베스트 11을 넘어서 예. 유럽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막아내며 이 나폴리의 벽으로도 불리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메시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등 이 최고 스타들과 함께 이 축구 통계 사이트가 선정한 유럽 5대 빅리그 베스트 11에 뽑힌 건데요. 네. 여기에 또 이 세리아 A가 공식 선정하는 9월의 선수 후보 5명에도 이름을 올려서 정말 빅리그 첫 시즌부터 화려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수준 높은 무대에서 더 강해져야 했다면서 절실하게 뛰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벤투호에 합류하면서 소속팀 나폴리에서처럼 대표팀에서도 세트피스에 적극 가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4년 전 이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서 부상으로 낙마를 했었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등산객이 많아지는 계절, 산악사고도 증가합니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이 실족, 추락, 안전수칙 불이행 등 자신에게 맞지 않은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하며 2사람 이상이 등산을 하되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해야 합니다. 산에서 발생하는 골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낙상입니다. 등산화끈만 제대로 매도 낙상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끈을 다소 헐겁게 매고 내려올 때는 끈을 꽉 매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네, 여러분 숲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전남 나주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아, 나주 하면 나주 임시. 예. 그리고 나주 배. 아, 나주 배. 예. 저희 어머니가 나주 임시거든요. 아, 예. 관련 있으십니까? 별로 관심은 없으시거든요. 너무 TMI라고 하죠, 요즘에. 쓸데없는 정보를 제가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산림자원연구소에 가셨다고 하니까 배나무도 뭐 연구할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은 해발 252m 낮은 산이 식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네. 나무, 풀, 곤충을 보고 잘 보이지 않는 새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으니 2시간 정도 걸렸고요. 물론 더 빨리 둘러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제 눈에 배나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산림자원연구소의 배나무는 못 보셨고, 네네네. 나주의 명물인 배나무는 못 보셨겠지만, 그래도 뭐 연구소이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곳입니까? 네, 그 연구소의 시작은 1922년 광주시에 임업 묘포장 설치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묘포장은 5년 이상의 어린 나무를 길러내는 밭입니다. 이 전라남도 산림 면적이 도 전체 면적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975년 지금의 나주로 옮긴 산림자원연구소는 이 소중한 산림을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 산림자원과 임업시업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군요. 근데 연구소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반인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송, 은청, 가문비나무, 들배나무, 꽝꽝나무, 푸조나무, 북가시나무 등 희귀소중과 난대 아열대에서 자라는 500여 종 1만 4천여 구리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산책하기 아주 좋은 거대한 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975년에 심었다는 이 460m의 메타세콰이아 길은 담양의 메타세콰이아 길이 있는데요. 네. 거기처럼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아주 인기 만점인 곳입니다. 그렇군요. 참 보기 좋은 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구소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곳인데, 그럼 오늘 그곳에서 어떠한 나무를 좀 만나볼까요? 네, 황단나무입니다. 그 전에 제 눈길을 끈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자마자 그림 속으로 쏙 들어가는 듯한 메타세콰이어 길이었는데요. 네네. 끝까지 걸으면은 양쪽 나무가 좁혀지는 그 지점에서 예. 저도 하나의 메타세콰이어가 되어서 나무가 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걸어갈까 하다가 최근 한 드라마의 영향으로 큰 관심을 끈 팽나무 안내판이 보였는데요. 네네. 물론 드라마 속 그 장소는 아니지만은 그 옆에 최근 관심을 가진 나비 소개에 대해서 한참을 읽어봤습니다.
팽나무 옆에 뭐 나비 소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아, 나비와 팽나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안내판 글을 잠깐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메타세카이어 길로 진입하시기 전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 내용은요. 그 남부 지방 숲에 가면 팽나무가 많은데 팽나무는 홍점, 알락, 나비에 잘 차려진 밥상이다. 초록색 잎에서 초록색 애벌레가 식사를 한다.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초록색 잎에서 초록색 애벌레가 식사를 한다. 뭐 눈에 안 띄고 잘 자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네. 행여나 천적에 눈에 띌까 봐 초록에 몸을 하고 있고요. 팽나무가 차려준 밥상에서 번데기를 거쳐 얼음벌레가 되고 나비가 되어서 이곳 저곳 찾아다니며 식물의 중매쟁이 노릇을 하는 홍점 알락나비는 애벌레 시기에 팽나무 잎을 먹는 편식쟁이다. 그래서 팽나무 잎에 산란을 하여 후손을 이어가고요. 왕오색나비, 흑백 알락나비도 팽나무 잎에 알을 낳아 후손을 이어간다. 추운 겨울에는 갈색으로 변한 애벌레가 갈색 낙엽에 죽은 듯이 붙어 있다. 만난 새잎이 나오는 봄이 오길 고대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팽나무가 없다면 뭐 네. 홍점 알락나비라든지 왕오색나비, 흑백 알락나비 살기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름이 어려워요. 홍점 알락나비 뭐 이렇게. 저도 어렵습니다. 제 아는 나비 호랑나비 정도? 예, 예. 저도 배추나비 뭐 이 정도만 알거든요. 예. 배추나비까지 아시면 많이 하시는 공원에 있잖아요. 예, 배추나비. 예. 나비도 이름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 나비 박사로 알려진 석주명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네. 그 석주명 박사 이전에는 우리나라 나비가 900여 종 정도로 불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석주명 박사가 살아생전 75만여 마리의 나비를 채집해서 우와. 연구 조사를 하시면서 네. 250여 종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나비 이름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나비 이름이 나오게 되었고요. 네. 1947년 석주명 박사가 지은 조선 나비 이름의 유래기에 나온 그 홍점 알락나비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점이 배열되고도 조화된 색채로 학명의 의의를 충분히 발휘한 이름이다. 일본에는 없고 만주, 진화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있는데 대만산은 아종이 다를 정도로 약간 상이가 있다. 이렇게 옛날 말투로 쓰여 있는데요. 진화가 차이나인가요? 중국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홍점은 붉은색 점무늬가 있다는 거고요. 날개의 줄무늬가 알록달록해 보여 홍점 알락나비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석주명 박사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좀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이제 정리되지 않은 나비 이름을 외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비를 좋아하는 이유로 영화 빠삐용. 진짜 너무 걸작 영화죠. 예, 명작입니다. 예. 마지막 절벽에서 탁 뛰어내리는 그 장면. 너무 멋있습니다. 예. 나비처럼 날아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릴 때 그 빠비용의 그 감옥에서 네. 뭘 먹잖아요. 막 그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그거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던 진짜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충격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영화에 나비가 나오는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왜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나비 날개로 유족 화폐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나비는 탈옥을 향한 자유로운 영혼을 그렇죠.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호랑나비에 대한 설명을 조선나비 이름의 유래에게 잠깐 보면은요. 네. 빠빌리오 엑스투스의 중명이요, 속명이요 또 과명이다. 본래 빠빌리오는 나비를 의미하는 말로 현재도 불어오르는 나비를 빠빌리오라고 하고 네. 에스페란토로 빠빌리오라고 한다. 200년 전에 린네 씨는 나비 전체를 빠빌리오 일종으로 하였었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불어를 몰라서 이렇게 그 네이버 사전 보고 이렇게 빠빌리오? 한번 찾아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호랑나비가 나비의 대표 명사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영화 빠삐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빠비용 좀 보고 싶네요. 네. 근데 곤충도 그렇지만 이제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한다는 나비 요즘에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강원도 영월군의 석회암 지대에 서식하는
나비의 개체수와 종류들을 조사를 했다는데요. 15년 동안 나비의 개체수가 약 34% 감소했고 종 또한 82종에서 71종으로 11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 현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이 도시도 흙길이 사라지고 약을 치면서 환경 변화에 민감한 나비들의 먹이가 줄고 유충이 자랄 것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거기 나주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홍점 알락나비 보셨어요? 예, 보려고 애를 썼는데 네. 한두 마리가 휙 지나가는데 네. 빨리 지나가서 그게 홍점 알락나비인지는 나비가 예.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다고 그걸. 거기는 되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느려서 그런지 몰라도 느리시긴 하더라고요.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막 뛰어다녔던 기억도 있는데요. 네. 이제는 그 뛰기가 어려워서 천천히 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황단나무가 보여서 황단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갑자기 황단나무를 소개하게 된 과정이 슬픈데요. 예, 좀 슬픕니다. 뛰지 못하여 걷다가 예. 나무를 보았다. 네. 어떤 나무입니까, 황단나무? 예, 이 황단나무는 얼핏 봤을 때는 네.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예, 아까시나무 같기도 했는데요. 아까시와 달리 가시가 없고요. 열매가 아까시나무는 여러 개의 씨가 있는데 황단나무는 한두 개 정도 들어 있고요. 자료를 보니 같은 꼬투리가 되는 콩과 식물이었습니다. 콩가식물. 2015년 목포 유달산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자생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서만 자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군요. 그러니까 아까시나무와 비슷한 황단나무가 따뜻한 남쪽에 살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단나무 자료를 보려고 국가표준 식물 목록에 들어가니 네. 최근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이름만 올라가 있을 뿐 아무 내용이 없었고요. 이 황단나무 이름과 관련해서는 중국식 이름 황단에서 온 것인데요. 황단. 고급 목재로 쓰이는 나무 색깔이 황단, 노란색이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주위에서는 좀 보기 힘든 나무입니다. 황단나무. 나주 산림자원연구소에 가면 꼭 봐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메타세카이어 길만 걸었다면은 이 황단나무를 못 보았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큰 길 안쪽 숲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아하. 나비도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나무를 본 기품을 안고 계속 걸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눈에 띈 망종화가 계속 보여서 네. 망종화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가님이 보는 시각이 참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참 많을 텐데 망종화가 또 눈에 들어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노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망종화는 물레 나물과 낙엽 감목으로 1m 정도 자라는데요. 늦 봄부터 가을까지 아주 오랜 기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조경료로 많이 식재를 하는 나무이고요. 이 중국 원산인 망종화 이름과 관련해서는 망종은 24절기 중 그렇죠. 하나이고요. 네. 올해는 양력으로 6월 6일. 예.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요. 네. 월은 6월인데 일은 6일이어서 헷갈리셨죠? 예. 죄송합니다. 배웠습니다. 6월 6일. 예. 10월 10일, 6월 6일, 10월 10일. 이렇게 좀 6월. 월을 이 숫자를 붙였을 때 좀 발음이 달라져서.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네. 네. 그래서 그때 망종부터 꽃이 펴서 망종화라고 하는데요. 망종화를 금사매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금사매. 이 꽃의 모습을 보고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꽃잎 속에 황금빛 수술을 한 가닥 한 가닥 금실로 순화 엮은 매화꽃을 닮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금사매. 네. 노란색 꽃잎에 황금빛 수술이다. 보기만 해도 뭔가 좀 풍요롭고 부자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종화를 보면서 더 경이로웠던 풍경을 본 거는요. 이 황금빛 수술을 파고드는 검은빛 곤충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치 곤충 등의 꽃이 핀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곤충이 꽃가루를 먹기 위해서 그 주위에 머물렀는데요. 생김새가 꽃가루를 주로 먹고 산다는 꽃무지 종류로 보였습니다. 이 꽃무지라는 이름은 꽃에 모이는 풍뎅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답사 내내 식물과 곤충들을 함께 보고 새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니
역시 자연은 많은 생명들이 모여 살아야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봤습니다. 아, 덕분에 정말 또 좋은 이 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고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